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책 소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네, 표지가 매우 정직하게 나왔네요. 그런군요. 네. 네. 표지가 아주 정직하게 만드셨네. 네, 책 제목을 그대로 표지로 만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AI에 넣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제가 AI로 실제로 해봤어요, 표지를. 네. 이것보단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선택하신 거죠? 근데 AI로 만든 표지가 약간 쓸 수 없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한글이 잘 입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맞아요. 평양 모스크바 그리고 새로운 세계라는 책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목부터 이제 평양과 모스크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얘기, 북러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새로운 세계라고 했어요. 이제 지금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미국의 몰락, 이게 다가 아니라 미국과 그러면 다른 어떤 세계들이 또 있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다양한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부분이 근데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쵸. 저는 좀 다르게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세계 질서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새롭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몰락하고 미국의 일극 체제가 사라지면 다극 체제가 만들어진다. 다극화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 제목에 다극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새로운 세계라고 썼어요. 왜냐하면은 다극화 체제라고만 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끝났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극화 체제가 이제 열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란 전쟁에서 다극화 체제라는 것에 허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한계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이 지금 그 다극화 체제 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기구가 있죠. 네. 브릭스. 네. 네, 브릭스가 있어요. 이란이 브릭스 가입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란이 침공을 받았어요. 그럼 브릭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네, 최소한 뭐 군대를 보낼 수는 없어도 지지 성명 정도는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이 브릭스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 그 미국이 우리를 침공했으니까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이라도 좀 발표해 달라.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브릭스가 안 받았어요. 야. 왜 안 받았느냐? 올해 브릭스 의장국이 인도거든요. 네. 인도가 이란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총리랑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배신 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도가 약간 애매한 위치를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립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란 편을 안 들었는데 아니 자기 기구의 성원국이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 입장도 낼 수 없을 정도면 사실 브릭스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다극화 체제라는 게 아직 자리 잡지도 못했고 이게 완전히 다음 이 새로운 세상의 대안이 될까? 여기에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세계라고 했고 이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실제 국제 질서가 또 다른 측면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감안해서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북러 관계가 아주 흥미로운 게 그냥 일반적인 동맹의 관계를 이제는 뛰어넘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동지적 관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국제 관계에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죠. 북한이 쿠르스크에 파병하면서 뭔가 외교의 어떤 공식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북러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네, 온라인 서점에서 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이런 데서 모든 데 다 살 수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몇 권 네. 찍으셨나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던데 사람들이.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다 팔아야 되니까 네. 네, 많이 사주시고 책을 뭐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책은 뭐라고 그러죠? 장식용이다. 장식용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책은 읽어야죠. 그럼요. 읽으려고 사야죠. 읽으라고 낸 건데 꼭 읽어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중러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어서 지금 중러 정상회담 하고 지금 북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동북아 이 중요한 변화 지점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별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별로 합의된 게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과 달리 헷갈려 죽겠다. 중국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더더욱 보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내용들을 합의했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문이 나온 게 없습니다. 뭐 공동 보도문이라든지 공동 성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합의에 도출된 게 많지 않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성명이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극화 성명이라는 게 또 따로 나왔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여러 그 합의 문서들이 채택이 돼서 총 40여 개의 문서가 합의 그날 이제 채택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합의가 됐는데 사실 중러 정상회담 할 때마다 이 정도 합의문이 계속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거의 국가연합 수준으로 밀착됐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 정말 그 합의문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세세한 내용까지 다 그 나열이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지금 국제 스포츠 대회 뭐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협의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합의문까지 쓸 정도면 정말 아주 관계가 밀착돼 있구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고 핵심 공동성명은 이거예요. 중러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상호 협력의 추가 강화와 설린 우호 및 협력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 제목이 무지하게 길죠. 네. 그냥 저는 줄여서 중러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성명과 설린 우호 협력 성명 그 선언 조약이라고 해야 되죠. 조약이 예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갱신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뭐 10년인가 2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심화해서 잘하자라는 취지의 성명을 이제 낸 겁니다. 이게 기본 성명이고 그다음에 이런 성명들이 자주 나왔나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할 때마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일단 네, 근데 이 성명을 아마 전문을 다 읽으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페이지가 넘거든요. 공동 성명인데 거의 책자 수준, 소책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중러의 다극화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선언 해가지고 이것도 좀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다극화 질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다극화 질서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약간 교과서적인 교양서적 같은 그런 느낌의 선언입니다.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한국 그다음에 북한, 그러니까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분량이 많은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북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교 정책적 고립, 경제 제재, 강압적 압력,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국호가 번역이 좀 잘못됐네요. 네, 인민공화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타 수단에 반대한다. 관련 당사국들이 영내 긴장 고조, 군비 경쟁, 그리고 정치적 접근의 남용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전쟁 위협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결국은 평화협정 체결이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반대를 명시한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것만 쫙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중국이 그 동안에는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걸 명시하는 거에서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겨냥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여러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무기 보유국들이 군사불능 및 연합 내에서 발사전 요격, 심층 정밀 타격, 킬체인, 반격 가능성 등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적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선제적 또는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뭐 발사전 요격, 뭐 킬체인, 반격 가능성 이게 한국형 그 삼축 체계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무기 보유국 이게 한국과 미국,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미일이 지금 이 한미일 군사불능 내에서 이런 삼축 체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위험한 게 뭐냐면 선제 타격의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미사일 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쏴야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역 안보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무기 보유국과 그 비핵 동맹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 핵 임무 및 확장된 전방 핵 억지력 같은 심각한 불안정화 전략을 가능한 빨리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그 윤석열 정부 때 체결한 거죠. 핵 협의 그룹, 그다음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함께 연합해서 그 활용한다라는 걸 해서 매년 이렇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 정세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엄청 다 구체적으로 다 써놨네요. 네,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군사 훈련들 문제 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뭐 군사불능 및 연합 내에서 발사전 요격, 심층 정밀 타격, 킬체인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세히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확대 및 아시아판 오커스와 같은 기구 창설을 목표로 하는 행위는 영내 평화와 안보 강화라는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나토가 지금 아시아 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나토는 원래 유럽에 있는 기구인데 유럽에 있는 기구가 왜 굳이 아시아까지 계속 오느냐. 이게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랑 이제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한반도 파트만 해도 이 정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관련된 내용. 네, 일본에 대해서도 따로 또 이렇게 상당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국가 간의 정상 공동선언 합의 이런 거에서 다른 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본 데서도 한국이란 국호를 직접 언급하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냥 여러 이 핵무기 지역에 보유국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애둘러 하는데 일본은 아예 딱 대놓고 일본 너네 문제야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현재 가속화된 재무장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국제사회와 영내 국가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일본의 지금 군국주의와 재무장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너네 지금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범죄, 잔혹행위 이런 것들 좀 교훈 삼아야 된다. 그래서 재무장 포기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이 민간 용도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핵 물질을 장기간 대규모로 축적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우익 세력이 3대 비핵 원칙을 개정하고 동맹국과 함께 더욱 불안정한 확장 억제력 구상을 추진하며 동맹국과의 공동 핵 임무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아가 핵무기 자체 개발까지 시도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야욕과 도발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사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플루토늄을 엄청나게 축적을 해놨거든요. 이게 맘만 먹으면 곧바로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런 거는 왜 제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미국이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부 핵무기 보유국과 그 동맹국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을 위협하는 지상 기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위에 주목한다. 이건 이제 미국이 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있겠죠. 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미중 정상회담하고 사흘인가 나흘 만에 열린 회담인데 미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미국 너네 나빠라고 명시를 해서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동의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한 건 국제법 국제관계 기본 규범 어긴 불법 침공이야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가 모든 종류의 미사일, 특히 동등한 미사일을 비행 단계와 발사전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무제한적이고 다층적이며 다영역적인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안정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죠.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미사일 방어 정도를 넘어서서 아까 이제 삼축 체계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적대국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그 미사일 기지를 먼저 공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안정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언급은 안 했는데 미국을 암시하는 누가 봐도 미국 얘기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일부만 좀 소개를 하자면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세계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 그리고 국제 문제에서 유엔의 권위와 중심적 역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패권주의, 일방주의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불 지르고 있지 않냐, 이거 반대한다. 그다음에 일방적 제재, 2차 제재, 차별적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무역 관행의 사용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당연히 미국, 누가 봐도 미국을 겨냥한 얘기인 거죠. 네. 그다음에 더 이제 노골적인 것도 있어요. 타국에 대한 배신적인 군사 공격, 그러한 공격 준비를 위한 구실로 협상을 이용하는 위선적인 행위, 주권 국가 지도자 암살, 해당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 불안정화 및 정권 교체 도발,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납치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 등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법 및 국제관계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이거 누가 봐도 이란과 베네수엘라 지금 침공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미국 너네 지금 국제법 완전히 다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걸 반대한다라는 걸 명시를 한 겁니다. 이거 이 정도면 공동 성명이 아니라 백서 아닙니까? 백서?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은 이제 뭐 교류 협력과 관련된 내용들이겠네요. 네, 경제 얘기도 네. 사실 경제 얘기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중국은 미국과 대적하겠다. 적대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이런 도발 행위들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은 왜 했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완전히 적이 되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일단 대화는 해보는 척. 그냥 관리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수상하다는 거예요. 안 만나면 전쟁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니까 전쟁을 더 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의 행보가 그렇죠. 자, 넘어가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 사람들이 진짜 이 북중러의 행보에 이렇게까지 다들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시진핑 주석은 왜 북한을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특이한 게 지금 보면은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야, 중국이 저렇게 중요한 나라였어? 네. 정말 대단한 나라네? 라고 보여줬는데 정작 중국은 북한을 방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북한을 방문해.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 중국은 또 북한을 찾아가네. 네. 매우 이제 흥미로운 현상인데 그렇죠. 일단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뉴스 보니까 뭐 관계자에 따르면 근데 누가 관계자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극비리에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4월달에 중국의 왕이 국제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시진핑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걸 놓고 보면 북중러 사이에 정말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함께 작전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듯이 북미 대화 중재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의중을 들어오고 그렇죠. 그걸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에 전달해서 미국이 뭔가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이걸 요구한다. 미국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뭐 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간다는 건데 네.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 무슨 내용 전달하는 거야. 그냥 특사 보내도 되고 네. 왕이 부장이 다시 가도 되고 아니면 더 낮은 급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이 직접 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매우 전략적으로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고 이걸 받을까 말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라고 놓고 보면 단순히 우리 뭐 제재 좀 면제해 줄게요. 뭐 정상회담 합시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하고 아마 이 한반도 정세 이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 만한 뭔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행보를 보면 당장 대만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반도는 거기서 이제 쏙 빼놓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북한이 곧바로 이제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날릴 거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란 전쟁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란 전쟁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타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네. 미국은 괜히 자기 발등 찍는 거다 저건 절대 못한다라고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되게 절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까지 가버린 그런 그 정도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설마 미국이
자기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북한을 공격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모를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만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이 거기에 개입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상호 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쿠르스크 파병하듯이 대만으로 파병할 수도 있는 거거든 북한이. 아니면 주한미군이 대만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만 전쟁과 한반도 전쟁은 그냥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대만에서 전쟁 나면 한반도도 전쟁 난다. 거꾸로 한반도 전쟁 나면 대만도 전쟁 난다. 이렇게 하나의 전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도 모두 미국이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할 수 있다. 충분히 하고도 남을 나라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대화를 그 북미 대화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전쟁의 전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평화로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전쟁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란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북한과 뭔가 야 우리가 뭐 경제 지원 엄청나게 해줄 테니까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놓고 중국과 전쟁을 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중국을 도와서 전쟁하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놓기 위해서 북미 대화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중재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걸 중재해줘서 북미가 관계가 가까워지면 오히려 중국의 그렇죠. 전쟁이 나는 중국에 건데. 고립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뭐 당연히 내부 내용은 공개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다, 흐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카드가 뭘까요? 뭐 예를 들면 그 단순히 아까 이제 뭐 대북 제재 얘기를 했는데 대북 제재 정도로는 지금 뭐 CR도 안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주한미군 철수 정도는 내 걸어야 뭔가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주한미군 보거든요. 철수가 기초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되다니. 네. 그것도 정말 새롭네요. 네, 어쨌든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확실한 것 같고요. 곧 결과가 보이지 않겠나라고 예상해 보는데 결국에는 힘이 있는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누가 이기냐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한미군의 문제점을 지금 매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둔비 얘기로 준비하셨네요. 네, 주한미군 주둔비가 올해 1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네. 1조 5,192억 원에 달하는데 혹시 주한미군 주둔비 언제부터 우리가 미국에 주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알죠? 네. 전쟁 끝나고. 네, 1953년부터. 네, 맞았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진짜요? 아니, 이게 저도 당연히 전쟁 끝나고. 주한미군 주둔할 때부터 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1953년에 한국에 주한미군에 줄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박살난 전쟁으로 나라인데. 다 박살났는데. 그리고 미국도 그때는 나름 잘 나가던 때였기 때문에 그 돈 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비교적 최근 일인데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91년이면은 사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야 이거 우리 언제까지 여기에 주한미군을 그냥 우리 돈 들여서 주둔시켜야 되냐. 우리 한국한테 좀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너들 돈 내놔 이렇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뭐 아무 경제적 피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과 시설을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 그렇죠. 땅과 시설만 생각해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도 안 내고 있었던 건데 생각해보면. 공짜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까지 줘야 되니까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네.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주둔비를 주거든요. 야, 우리가 너네 땅 빌려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땅 임대료는 내가 줄게. 이렇게 하고 있단 건데. 말이에요. 예, 이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네. 심지어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그렇게 했어요. 당연한데. 예, 근데 우리는 뭐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인가 싶고 그럼 주한미군 주둔비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 군수 지원비 그러니까 뭐 무기 사고 뭐 무기 수리하고 그다음에 군사 건설비 뭐 병영 짓고 그다음에 노동자 인건비 이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으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무원이라고 하죠.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인건비를 주한미군 분담금에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래 1991년에는 1,00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이게 지금은 이제 1조 원이 넘어간. 아니 그때부터 주한미군 숫자도 줄어들었을 텐데 네, 그렇죠. 돈이 거의 100배가 뛰었네요. 100배가? 아니, 100배가 아니라 10배인가요? 14배 정도 뛰었습니다. 14배인가요? 1,000억에서 1조? 네, 1,000억에서 1조 5천억으로 네. 뛰어서 14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게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이 이렇게 좀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토지 공짜로 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토지와 시설 이용료가 연간 13조 4,552억, 그러니까 13조 5천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사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1953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은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사실 받았어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청구서 들이밀어야겠네. 네, 이거 네. 들이밀면 아마 얼굴이 그러면 파해지겠죠. 미국 파산 아닙니까? 네, 거의 지금 미국이 자기 정부 빚도 못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뭐 국방비를 넘어선 수준인데. 이거 사실 네. 전 세계가 다 전쟁 배상도 다 요청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치졸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미군 기지 내의 숙소는 당연히 미군과 군속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데 주한미 대사관 직원들이 거기서 숙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불법이거든요. 우리 협정에 어디에도 그런 근거 규정이 없어요. 불법인데 연간 한 200억 정도를 사실은 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네. 좀 보이고, 그다음에 진짜 치졸한 거, 전기 가스 요금. 아, 그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이게 연간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근데 아예 안 내죠. 근데 아예 안 내진 않아요. 가끔 내요. 가끔 내고, 기본이 연체입니다. 기본이 연체인데 왜 연체하냐면 연체료를 부과를 안 해요, 우리가. 아, 그럼 그럼 연체도 안 상관없는 되지. 거예요. 아니 국민들한테 그렇게 칼같이 5,000원씩 6,000원씩 받아 처먹더만. 그리고 몇 달 밀리면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연체해도 연체료 적용이 안 되고, 그나마도 원래는 할인해서 그 계속 제공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할인해줘도 돈을 안 내. 야. 연체료도 안 받아.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아예 방위비 분담금에 이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영영 이제 우리가 받을 길이 없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도로, 뭐 고속도로 통행료 뭐 이런 것도 다 면제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도 되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200억, 뭐 100억, 1,000억, 이건 뭐 우리 경제 규모로 따져보면 이 정도 뭐 참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사실 아니 너네가 와가지고 땅도 공짜로 써, 전기도 공짜로 써, 가스도 공짜로 써, 이거 뭐 다 공짜로 쓰면서 오히려 돈을 우리가 내야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 국가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조리는 좀 없애야 된다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도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예우를 못 해주고 있는데, 미국이 아무리 전쟁에서 뭘 도와줬다고 쳐 3년 도와주고 80년을 삥 뜯어먹는 게 말이 됩니까? 와, 정말 진짜 너무해. 아,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이랬는데 지금 이 미국이 뭘 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전쟁 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보낼 때가 됐다. 이별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